네, 안녕하십니까. IBS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단장 김은준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논문 작성법입니다. 여러분들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어렵게 얻은 결과가 잘 분석이 되고 해석이 돼서 그 다음에 또 잘 정리가 돼서 그 독자들에게 전달이 된다면은 자기 분야에서 그 본인의 연구 결과가 나름 큰 영향력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오늘은 이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좋은 논문을 쓰는 방법은 좋은 데이터를 얻으면 된다는 건데요. 그 데이터가 좋으면 이제 분석할 때도 신이 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석도 기존 데이터하고 굉장히 잘 맞는다든지, 기존의 어떤 컨셉들을 훨씬 더 앞으로 진보시킨다든지, 뭐 해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독자들이나 같은 분야의 이제 다른 연구자 입장에서도 그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익사이팅 하니까 그 논문을 전체적으로 쓰면서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고치가 되고 논문 쓰는 것이 매우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논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데이터가 좀 애매하게 나오면 과연 내가 분석한 이 결과가 옳은 것인지,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발표된 다른 논문들에 대비 내가 이 결과를 해석한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를 보는 독자들이나 다른 연구자들이 과연 어떻게 이 데이터를 받아들일 것인지, 심지어 내가 산출한 이 결과가 다른 연구자들이 동일한 실험을 했을 때 리프로듀스가 될 것인지, 뭐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그 다음에 논문을 쓰는 것도 뭔가 설득적으로 적어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 후자의 경우가 훨씬 흔한데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매니플레이션 하는 어떤 내용들은 사실 전체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결과가 아주 데이 앤 나이트 수준으로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분석도 어렵고 해석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메시지의 전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 분석 해석에 기반해서 논문을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게 전달을 해야만 그 논문 심사할 때나 또 독자들이 읽고 그 논문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분명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실험 결과에 근거해서 그 다음 실험을 계획을 하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 전체적으로 보면 그 과학 분야에서 진보가 일어나고 또 더 어떤 특정 내용에 관한 분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 다음에 적어서 잘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눈높이를 어디에 맞출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대학원생이면서 논문을 아직 한 번도 안 써본 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원 말년차나 이제 포스닥 초년차쯤에서 논문을 한두 번 적어봤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그 정도 눈높이 수준에서 제가 한번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합니다. 총 이제 보신 바와 같이 7개의 섹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언제 논문을 적을 것인가 하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한번 적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을 할 때 그때 그냥 용감하게 결과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앱스트랙트를 적고 그 다음에 예상이 되는 피겨 1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그 피겨 각각에 대한 피겨 레전드까지 한번 쭉 그 텍스트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정말 초기 단계에 앞으로 2년 후, 3년 후, 4년 후에 논문이 대략 어떤 아웃라인을 가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가늠을 해보는 굉장히 좋은
프로시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실제로 연구를 디자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문을 한번 제대로 적어보는 시기는 한 전체적인 데이터에서 한 50% 정도 데이터가 나왔을 때인데요. 물론 논문을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적은 것보다는 훨씬 앱스트랙트뿐만이 아니고 이제 인트로덕션이나 리절트 같은 걸 쭉 적겠죠. 그렇지만 데이터가 한 50%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논문의 전반부 50%는 그래도 좀 구체적이고 괜찮은데 뒤쪽 절반은 어떻게 보면 거의 소설 수준의 논문이 적힐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쪽에 있는 50% 소설을 한번 써보는 게 논문이 결말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환점에 도착해가지고 나머지 절반의 길을 가야 할 때 마일스톤 같은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이제 개념적으로 와닿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 완성됐을 때 한 번 더 쓰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논문이 다 완성됐을 때 논문을 적는 게 아니고 한 80% 정도 돼서 이제 저기에 고지가 보이는데 한 두세 달 정도 남은 거예요. 논문을 쓰기를 이제 시작할 때 데이터가 다 나온다면. 근데 그때 쓰면 이미 저는 늦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한 80% 정도 왔을 때 이제 논문을 쓰면 빈 홀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빈 홀들을 100% 도달 시점에서 그걸 적으면 이미 늦다는 거죠. 그러면 급하게 논문을 랩업을 해야 되니까 80% 시점에서 그 빈 홀들을 봐가면서 여유있게 두세 달 정도 추가 실험을 하면서 논문을 적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논문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논문을 적을 것이냐 하는 건데요. 물론 100% 데이터가 모였을 때 시점이긴 한데 앉아가지고 저는 논문 전체를 하루 만에 또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틀 정도 만에 일필 휘주로 적으라고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테일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늦어지고 전체적인 파이널 아웃라인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일필 휘주로 적은 다음에 각 섹터별로 이제 엔리치먼트를 하는데 사람마다 이제 논문 쓰는 방식은 다르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제일 먼저 피규어에 대해서 디테일을 들여다보면서 엔리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피규어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얼마나 보기 쉽게 잘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그걸 다 적고 나면 이제 리절트 섹션을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규어 레전드를 적다가 보면은 이제 다시 피규어를 좀 고치게 되고, 뭐가 없네, 이러면서. 그럼 다시 리절트가 수정이 되고, 레전드. 그래서 피규어와 리절트, 레전드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이제 피규어 바이 피규어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규어와 리절트 섹션에 있는 어떤 결과들 근거해가지고 디스커션을 쓰게 되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디스커션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우리 논문에서의 메이저 파인딩이 무엇이냐. 그 메이저 파인딩에 근거해서 인트로덕션을 거기에 맞춤형 인트로덕션을 적는 겁니다. 이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앱스트랙트를 이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아까는 이제 대충 적어놓은 거라면 지금은 이제 메이저 컨클루전과 그것의 의미에 근거한 앱스트랙트 적게 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메서드를 적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적어라 그러면 이제 메서드 제일 먼저 적고, 그다음에 피규어 레전드 적는 순서를 적는데, 그렇게 적는 거는, 아이디얼한 순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리절트를 적을 때, 당연히 이제 논문에 이제 메이저 파인딩 예를 들어 5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메인 리절트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이 5개의 메인 리절트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순서를 어떻게 할 건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리적인 순서대로 할 거냐, 아니면은 그 실험 결과가 나온 그 이벤트 순서대로 할 거냐.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이벤트 순서대로 서술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논문을 많이 써보면 점점 이제 로지컬한 순서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고 실제 독자들에게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메인 리절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처음 패러그래프는 그 리절트에 관련된 그 실험을 왜 했느냐, 그 레이셔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사실 레이셔널 지적하는 리뷰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간단한 어프로치 방법, 무슨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슨 샘플을 이용해서 무슨 방법으로 실험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K 리절트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리절트를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컨트롤이 중요하니까 컨트롤 결과를 먼저 적어놓고 K 리절트를 얘기하는데, 사실 더 독자들에게 잘 어필이 되는 그 센텐스의 순서들은 K 리절트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것들, 그게 다 컨트롤 실험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그 다음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메인 리절트가 끝나는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 또는 마지막 센텐스에서는 그 리절트를 이제 좀 간결하게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논문을 써보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날이 갈수록 이제 논문의 전체 워드 카운트가 굉장히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1500자, 2000자 이내로 적으라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정말 간결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이제 그 논문을 사이즈를 반으로 줄인다든지 뭐 그러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션하고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디스커션의 첫 번째 파라그래프는 그 논문 전체를 아주 간결하게, 앱스트랙트보다는 짧아야 돼요. 간결하게 서머라이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리절트 섹션에서 우리가 보여줬던 메인 컨클루전 또는 메인 리절트 1, 2, 3, 4, 5라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그 디스커션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제 브리프 서머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리저트 섹션에 있는 어떤 결과들을 다시 그대로 불러오거나 장황하게 적으면은 사실은 리절트가 반복되는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디스커션을 하고 싶은데 그 디스커션을 하기 위해서 리절트의 어떤 내용들을 불러와서 아주 간결하게 그냥 리마인드 하는 정도로만 적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해석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한테 유리하지도 않은 어떤 해석들을 밸런스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자기 분야에 있는 다른 연구자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불러들여서 그러한 거기에 나와 있는 결과들이 우리의 새로운 결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나고, 비슷하면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그 개념적으로 이러한 진보가 되는 면이 있고, 또 테크닉적으로 또 어떤 면이 진보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적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과장하지 말고 여기 바텀 라인이라고 적었는데, 그야말로 최소한 요 내용을 적으면은 그 누가 논문을 읽어도 저항감이 없겠다 하는 그 정도 선에서 최소한 수준으로 간결하게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실험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우리의 결론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결론, 그 두 개 컴바인 해가지고 어떤 컨셉트를 좀 더 진보하기 위해서 여차저차한 방향으로 여차저차한 실험들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은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이거는 리뷰 페이퍼가 아니고 연구 논문이기 때문에 그 결과하고 상관 있는 그런 내용들만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너럴 인트로덕션은 정말 간단하게, 그 다음에 그 분야에 있는 어떤 리뷰 페이퍼들을 사이테이션 하면은 좋겠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논문의 어떤 결과하고 상관이 있는 비교적 구체적인 인트로덕션을 적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갭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어떤 분야마다 그런 언노운 또는 니드 같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전혀 없고, 그 자기 연구
결과하고 관계가 있는 내용만 적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했다 하고 얘기를 부드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아주 간단하게 브리프 컨사이스 같은 말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2번이나 적었습니다. 가능하면은 500자 이내로 500자 같으면은 한 2패러그래프, 3패러그래프 짧은 거 줄로는 한 20줄 이내. 그러니까 얼마나 간결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적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덕션의 제일 마지막에는 앱스트랙트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서머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길지 않게 그 리절트 섹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펼쳐놓을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에센스만 서머라이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앱스트랙트 적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거는 그 네이처의 논문을 보낼 때 거기 이제 어서들을 위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 워드 리밋이 한 250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익스텐시브한 길이의 앱스트랙트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처가 아닌 다른 저널들은 일반적으로 한 150자 정도를 리미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길게 적어보고, 그 다음에 150자로 줄여보는 그 2가지 버전의 앱스트랙트를 만들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네이처에서 가이드라인은 제가 그냥 대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센텐스는 General Introduction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누가 읽어도 그렇지,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냥 이해가 될 정도로 정말 제너럴하고 쉬운 그런 한 센텐스로 인트로덕션 해야 되고, 그 다음 센텐스는 조금 더 이제 스페시픽한 인트로덕션. 예를 들어서 뭐 치매가 중요하다. 근데 치매는 이런 문제가 있다. 요런 내용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요런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서는 이제 요런 것이 안 알려져 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Here we show that 해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헤드라인 또는 펀치라인에 해당되는 그런 4번째 센텐스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가지 내지 3가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2가지, 3가지 정도의 메인 컨클루전을 한 2-3 센텐스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 안에 우리는 뭐 휴먼 샘플을 사용했다, 우리는 뭐 마우스 샘플을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어프로치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2-3가지의 메인 컨클루전에 근거한 우리 논문의 이제 그 사이언티픽한 컨클루전 또는 서머리를 한 센텐스로 하고, 이것이 가지는 이제 브로드 임플리케이션을 하나 내지 2개의 센텐스 정도로 하고, 마지막에 이제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옛날 논문들은 사실은 과거형 시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앱스트랙트에. 현재형 시제로 쓰면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들리고 너무 자기 결과에 대해서 과신하는 것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요즘은 점점 더 현재 시제로 논문을 많이 쓰는 편이고, 그것이 좀 더 간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많이 갈린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피겨, 그 다음에 레전드 기타 사항들인데, 피겨는 아까 리절트를 이제 그 실험할 때 결과가 얻어진 순서대로 할 거냐, 아니면 로지컬한 순서대로 할 거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당연히 피겨 순서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로지컬한 순서를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메인 피겨 vs 서플먼트리 피겨 숫자가 사실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이 어떤 데이터는 메인으로 가야 되고 어떤 데이터는 서플로 가야 되는지를 이제 잘 구분해서 잘 배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원리 원칙대로 얘기하면 서플멘터리 데이터는 메인 피겨 안에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조금 덜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결과 안 나왔다고 해서 서플멘터리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플멘터리 피겨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메인 피겨에다가 많은 내용을 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피겨를 드래프트를 만들고 그걸 놓고 이제 논문을 쓰기는 하지만, 마음 자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내가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이 피겨의 적어도 절반은 완전히 바꾼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바꾸면
피겨를 괜히 뭔가 인이피션트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피겨를 보면은 개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피겨를 바꾼다고 생각하고 적으십시오. 그러면 피겨가 아마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다음에 피겨 안에다가 그 논문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험을 했다 해가지고 그 스키마라 그러죠. 그 실험적인 어떤 스키마를 보통 피겨에 제일 먼저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고요. 왜냐하면 그 내용은 본 순간에 피겨 전체를 그냥 한눈에 그 독자들이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피겨 패널 위에도 가능하면 서브 타이틀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코딩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그 와일드 타입이고 이거는 뮤턴트에서 나온 거다. 이거는 뭐 컨트롤이고 이거는 트리트먼트다.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컬러 코딩을 해놓고 논문 전체의 피겨, 메인 피겨와 서플먼트 피겨에서 일관성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은 아마 굉장히 이제 그 전달의 효율성이 증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플먼터리 피겨에는 이제 어떤 리뷰어나 독자들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워킹 하이포테시스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거를 이제 워킹 하이포테시스를 하나의 다이어그램으로 논문 전체 내용을 하나의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하다가 보면은 이 논문에서 부족한 게 뭐고 그 다음에 강점이 뭐고 그게 이제 그래피컬리 드러나게 되고 그걸 하면서 너무 과장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저희의 연구 결과를 에피션트하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해주는 것이 전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사실 뭐 데이터의 천국과 같은 시대라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각종 데이터 리포지토리에 깔려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적절하게 사이테이션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림들을 만들고 그 내용들이 우리 연구 결과하고 잘 맞아떨어진다. 아니면 뭐 안 맞아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강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겨 레전드를 이제 with concise detail이라는 이게 서로가 이제 대조가 되는 단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concise 하면은 디테일 들어가기 어렵고 그런데 디테일이 들어가면서도 concis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피겨 레전드를 어떤 컨클루전, 다시 말해서 이제 리절트의 어떤 섹션의, 서브섹션의 제목처럼 적을 거냐, 아니면 그야말로 그 피겨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만 적을 거냐. 그래서 옛날에는 디스크립티브하게 많이 적었어요, 제목을. 어떤 그 포지티브하게도 아니고 네거티브하게도 아니고 그냥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했는데 사실 그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어떤 컨클루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립티브하게 적지 않고 컨클루시브하게 적으면은 되게 안 좋아하는 리뷰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컨클루시브하게 적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메인 텍스트를 일일이 다 읽는 게 너무 힘드니까 논문을 받아들면 제일 먼저 읽는 게 그림 보고 피겨 레전드 보고 논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피겨 레전드에 어디셔널 디테일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논문을 이제 리저트 섹션을 적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이 있다가 뭔가 좀 부수적인 내용을 갑자기 집어넣으면은 흐름이 흐트러지고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부가적인 내용들은 이제 피겨 레전드에 적어주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메인 피겨 1번이 예를 들면 서플먼트 피겨 3번하고 연관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친절하게 넣어주는 게 되게 좋겠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 이제 피겨 레전드에서 동물을 몇 마리 있었는지, N 넘버가 얼마인지, 스태티스티컬 메서드는 뭐를 적었는지, 그 결과 P-밸류는 어떤지, 파워는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 디테일을 안 적어가지고, 리뷰어나 독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 데이터가 정말 믿을 만한 데이터인가, 판단하는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탯 리절트를 꼭 넣어주시고, 가능하면 아주 디테일한, 그러니까 그 스탯에 관한 모든 내용들, 그런 건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기타상으로 이제, 그러면 논문의 어서는 누가 돼야 되고, 어떤 컨트리뷰션이 있을 때 어서가 될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여기서 다 오래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찾아보면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에센스만 말씀드리면, 논문의 intellectual contribution. 그러니까 지적인 측면에서 컨트리뷰션 한 사람이 어서고, 그 나머지 그냥 단순하게 일을 도왔다든지 보조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한번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적다가 보면은
이제 간혹 가다가 리뷰 페이퍼를 그냥 뭉뚱그려서 적어야 하나, 아니면 일일이 오리지널 페이퍼를 찾아가면서 적어야 하나. 근데 저는 오리지널 페이퍼를 뭐 다 적지는 않더라도 일부라도 아주 키 오리지널 페이퍼는 반드시 사이테이션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는 사실은 이제 워드 카운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길게 잘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논문에 사용한 여러 가지 리에이전트, 리소스 뭐 이런 거는 테이블화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논문에 어떤 사용한 프로그램의 코드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데이터 같은 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얻을 수가 있는가, 그런 이제 어베일러빌리티에 관한 섹션은 이제 메소드에다가 따로 적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tatistical detail 테이블 만드시는 게 좋고, 요즘은 거의 모든 저널에서 이른바 source 데이터를 요구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논문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래프의 모든 점, 그거에 대한 인디비주얼 데이터 밸류를 역시 엑셀 파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도움이 되겠고요. 플래지어리즘은 뭐 사실은 이제 양심 있는 연구자라면 사실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실수로 플래지어리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영어 단어 기준으로 6개 단어가 똑같으면 테크니컬리 플래지어리즘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6단어를 적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자동적으로 이제 플래지어리즘 몇 %냐 카운트하는 요즘 프로그램을 저널마다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플래지어리즘으로 판단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메소드 같은 거, 우리 실험실에서 나온 메소드인데 뭐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되지 않겠냐. 오산입니다. 그것도 다 플래지어리즘으로 판단이 되고, 논문의 전체적인 어떤 오버럴 시밀러리티 이런 게 예를 들면 10% 20% 괜찮은데 30, 40% 이렇게 되면 이제 저널에서 쓸데없는 의심을 하게 되고 또 의심을 받게 되는 그 불쾌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 있는 각종 오믹스 데이터, DNA, RNA 등등등등 퍼블릭 리파지토리에 반드시 디파짓하고 디파지션 액세션 넘버를 받아야 되는 것들은 받아서 그 다음에 논문에다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논문에 들어가 있는 어서들한테 코멘트 일일이 다 받아야 되고, 주변에 있는 좀 관련 컬리그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디얼리는 외국에 계신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라도 용감하게 매뉴스크립트 보내서 코멘트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들은 영어를 상당히 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스피커가 도움을 주는 잉글리시 에디팅을 저는 받아보라고 권고를 하고 싶고, 그것이 적어도 이제 잉글리시 스피킹 소사이어티에 대한 최소한의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이제 붐이죠. 프리프린트 포스팅 퍼블리케이션. 그러니까 논문이 심사를 받음과 동시에 어떤 바이오아카이브나 어떤 리서치 스퀘어 같은 곳에서 이제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많이 있고, 이게 관련 아티클들도 많이 있는데, 포스팅을 하는 순간 바로 퍼블리케이션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내 연구 결과가 노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날짜가 퍼블리케이션 된 날짜고, 그 다음에 포스팅을 해야만 논문을 심사를 해주는 저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팅을 하는 다른 비슷한 논문이 그 사이에 논문이 나더라도 그걸 프로텍트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저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팅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운이 좋으면 어떤 논문이 발표되기도 전에 코멘트 같은 것들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자기 필드에서 우리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리비전도 논문 쓰는 것의 일부냐 생각하실 수는 있겠는데, 요즘은 리비전 실험도 워낙 방대하고, 또 리비전 revised manuscript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 코멘트를 과연 전부 어드레스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부만 해도 되느냐. 물론 지도 교수님하고 상의를 할 얘기긴 하지만 저는 전부 어드레스를 하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코멘트가 이제 훌륭한 내용들도 있지만 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내용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코멘트에 대해서 그래도 그분들은 시간을 써서 자기의 어떤 지적인 전문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논문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생각을 하고 리뷰 코멘트를 어드레스를 할 때 그런 스탠스에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해서 논문을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코멘트 한 거에 대해서 이게 인터뷰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코멘트가 나오면 그냥 대답하듯이 적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코멘트 근거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결과가 있으면 당연히 결과를 논문에 보여주고 새로운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분이 이런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듣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리절트를 이렇게 보강하고 피겨 레전드나 디스커션 섹션을 이렇게 보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보강을 해주는 게 그분들에 대한 역시도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uthor response에 이제 어떻게 바뀌었다. 뭐 이렇게 바뀌었으니 매뉴스크립트 보시오. 이거는 상당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손한 저는 그 리스폰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매뉴스크립트를 보면은 여차저차 바뀌어 있지만 이 편지 안에다가 그러니까 author response 안에다가 구체적으로 요렇게 바뀌었다. 라인 몇 번을 보시오. 이렇게 적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논문에 그냥 바뀐 부분을 리뷰어가 다시 봤을 때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바뀐 부분을 컬러 코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하면은 역시 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한 리뷰어의 코멘트가 굉장히 어렵고 좀 별로 로지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답을 할 때 그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다른 보통 한두 명이 더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리뷰 코멘트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리뷰 코멘트에 근거해서 나온 새로운 결과들을 언급을 하면서 디펜스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특정 리뷰어가 요청을 해서 나온 결과는 아니지만 다른 리뷰어들이 요청을 해서 나온 결과를 이분이 물론 물어보지는 않았고 코멘트는 않았지만 제일 바닥에다가 이제 by the way 해놓고 다른 이런 신기한 결과들을 얻었다고 이렇게 적어주면 그분들한테 역시 또 시간을 아껴주면서 그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우리가 revised manuscript 보낼 때 리뷰어들한테도 보내지만 역시 에디터한테도 보내거든요. 그래서 에디터한테도 우리가 리비전을 하면서 논문에 이런 메이저 체인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한두 페이지 정도에서 깔끔하게 요약을 해서 보내면 에디터도 아마 고맙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대략 이 정도로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렵게 얻은 결과를 깔끔하게 잘 패키징해서 논문도 잘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 있는 많은 연구자한테 도움이 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